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에서 조금 무거운 주제 하나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BIP 110이라는 규칙이 켜지면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이 둘로 갈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만 들으면 겁이 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처음 듣는 분도 따라오실 수 있게 아주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진행은 두 부분입니다. 먼저 전체 흐름을 쉬운 말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화면을 하나부터 24까지 한 장씩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을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똑같은 비트코인 체인을 보고 있습니다. BIP 110이라는 새 규칙을 켠 노드도 기존 규칙만 따르는 노드도 아직은 똑같은 과거 블록 기록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규칙이 켜진 뒤 기존 규칙에는 맞지만 새 규칙에는 어긋나는 블록이 나오는 순간 판단이 갈립니다. 기존 노드는 그 블록을 받아들이고 BIP 110 노드는 거부합니다. 이때부터 두 무리는 같은 과거를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다음 블록을 정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나면 각자 자기가 유효하다고 보는 체인 위에만 블록을 쌓습니다. BIP 110 노드는 새 규칙을 만족하는 체인만 따라가고 기존 노드는 예전 규칙에 맞는 체인들 중에서 작업량이 가장 많은 체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포크 이후의 핵심은 딱 하나로 좁혀집니다. 어느 체인이 더 빨리 블록을 쌓아나가느냐입니다. 한쪽이 더 빨리 쌓으면 그쪽이 우세해지고 반대면 뒤처집니다. 지금부터 이 경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노드는 그냥 더 길어 보이는 체인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 규칙으로 유효한 체인인지부터 확인하고 그렇게 걸러진 후보들 중에서 쌓인 작업량이 가장 큰 체인을 고릅니다. 그래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기존 노드는 BIP 110 체인이라도 작업량이 더 많으면 그쪽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BIP 110 노드는 새 규칙을 어긴 체인이라면 작업량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갈라진 장부가 다시는 안 합쳐지는 영구 분리는 언제 일어날까요? 세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첫째, 두 규칙이 실제로 다르게 판단하는 블록이 나와야 합니다. 둘째, 갈라진 두 체인 양쪽 모두에 계속 블록을 만들어줄 채굴 힘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셋째, 거래소와 지갑, 그리고 시장이 두 체인을 모두 값어치 있게 취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BIP 110이 켜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영구 분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비로소 두 갈래로 굳어집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가장 위험할까요? 한쪽이 다른 쪽을 압도하지 못하고 팽팽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BIP 110편의 채굴 힘이 아주 작으면 그 체인은 느리고 외로운 소수 체인으로 남기 쉽습니다. 반대로 압도적으로 크면 기존 노드들도 결국 그 체인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진짜 위험한 건 가운데 45대 55나 50대 50처럼 양쪽 다 만만치 않은 구간입니다. 특히 BIP 110은 55%를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55%가 새 규칙을 밀어붙이고 45%가 기존 규칙에 남는다면 분리 위험이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이제부터는 시뮬레이션 화면을 한 장씩 같이 보겠습니다. 첫 화면은 찬성 신호가 어디서 시작되는지입니다. 화면 가운데 상자가 블록 하나의 머리 부분, 그러니까 블록 헤더입니다. 그 안에는 버전 필드라는 칸이 있는데 채굴자가 어떤 업그레이드에 찬성한다는 신호를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 신호도 넣지 않은 블록은 BIP 110을 지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파란색과 주황색 블록의 차이가 바로 이 작은 비트 표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화면은 그 신호를 정확히 어떻게 넣는지입니다. BIP 110을 지지하는 채굴자는 버전 비트 중에서 네 번째 비트를 켜서 신호를 보냅니다. 화면의 파란 블록이 바로 이 신호가 들어간 블록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파란 블록은 투표용지에 체크 표시를 한 블록이고 주황 블록은 체크하지 않은 블록입니다. 세 번째 화면은 그 표를 세는 판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BIP 110은 2016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한 묶음, 즉
난이도 구간 안에서 신호를 셉니다. 화면에서 아직 채굴되지 않은 칸은 회색으로 비어있고 앞으로 채굴되는 블록이 신호를 넣는지 아닌지에 따라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채워집니다. 말하자면 이 구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집게판인 셈입니다. 네 번째 화면에서는 블록이 하나씩 채굴되면서 신호가 쌓여갑니다. 파란색 신호 블록과 주황색 무신호 블록이 섞여서 채워집니다. BIP110이 잠기려면 전체 2016개 중에서 파란 블록이 1109개, 그러니까 55% 이상 모여야 합니다. 화면 아래쪽 막대가 지금까지 모인 찬성 비율이고 거기 그어진 분홍색 선이 바로 그 55% 기준선입니다. 다섯 번째 화면은 그 기준선을 넘긴 경우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1109번째 찬성 블록이 나오는 순간 55% 선을 넘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417개의 블록이 채굴되지 않고 남아있는데도 기준을 채운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BIP110을 잠글 만큼 충분한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순간에 바로 새 규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약만 걸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화면은 그 예약과 실제 적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5% 기준을 넘으면 다음 구간에서는 잠긴 채로 대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난이도 구간의 첫 블록에서 비로소 규칙이 실제로 켜집니다. 화면에서는 블록 높이 96만 1632에서 잠김이 예약되고 96만 3648에서 규칙 적용이 시작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잠김은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고 활성화는 실제 집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면부터 진짜 위험이 등장합니다. 활성화 이후의 포크 위험입니다. 활성화된 높이부터 BIP110 노드는 새로 생긴 데이터 제한 규칙을 어긴 블록을 거부합니다. 화면에서 위반 블록이라고 표시된 게 그겁니다. 그런데 BIP110을 켜지 않은 표준 노드는 그 블록이 예전 규칙에만 맞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블록을 한쪽은 거부하고 한쪽은 받아들이는 순간 체인이 갈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덟 번째 화면은 반대의 경우를 가정합니다. 지지 신호가 적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평범한 시그널링 구간에서 찬성 신호가 얼마 모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55%에 도달하지 못하면 앞에서 본 조기 잠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BIP110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질문을 던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충분한 신호가 없을 때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홉 번째 화면은 그 신호가 정말로 모자란 경우를 보여줍니다. 구간이 다 끝났는데 찬성한 비율이 겨우 9.7%에 그쳤습니다. 55%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보통의 업그레이드였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활성화가 사실상 멈추거나 실패로 향합니다. 그런데 BIP110 시뮬레이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열 번째 화면이 바로 그 다음 단계, 의무 시그널링입니다. 일반 구간에서 55%를 넘지 못하면 정해진 블록 높이부터 의무 시그널링 구간이 시작된다고 표시됩니다. 이 구간에서 BIP110 노드는 신호가 없는 블록을 아예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채굴자들이 자발적으로 충분히 신호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높이가 지나면 신호를 넣었느냐 아니냐가 합의 충돌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11번째 화면은 그 의무 시그널링도 포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무 시그널링 구간에서 신호가 없는 블록이 나오면 BIP110 노드는 그 블록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표준 노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이후의 데이터 제한 위반 블록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선 이 의무 시그널링 단계에서도 체인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 지점을 두 번째 분기 지점으로 표시합니다. 12번째 화면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포크 이야기라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구분선입니다. 앞에서 본 두 분기 지점 중 하나에서 서로 호환되지 않는 체인 끝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체인이 더 많은 작업량을 쌓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지금부터는 파란 체인과 주황 체인이 어떻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지 그 경주를 하나씩 따라가겠습니다. 13번째 화면입니다. 포크가 생기기 전까지는 BIP110 채굴자와 표준 채굴자가 같은 블록 기록을 공유합니다.
화면의 회색 블록들이 바로 양쪽이 모두 인정하는 공통 체인입니다. 중요한 점은 아무리 논쟁이 있어도 실제로 규칙이 충돌하는 블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장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14번째 화면은 갈림이 시작되는 첫 블록입니다. 분기 지점 바로 뒤의 첫 블록은 BIP 110 채굴자가 찾을 수도 있고 표준 채굴자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먼저 BIP 110 규칙에 맞는 파란 블록이 붙습니다. 이런 블록은 더 엄격한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표준 노드도 대체로 유효한 블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5번째 화면에서는 다음 블록을 표준 채굴자가 찾습니다. 그런데 앞에 붙은 BIP 110 블록이 표준 규칙에도 맞기 때문에 표준 채굴자의 블록이 그 위에 이어서 붙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만 보면 아직 심각한 분리는 아닙니다. 표준 채굴자도 작업량이 가장 많은 유효한 체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6번째 화면에서 드디어 갈라집니다. 문제는 표준 채굴자가 만든 다음 블록이 BIP 110 규칙에 맞지 않을 때입니다. 표준 노드는 그 블록을 받아들이지만 BIP 110 노드는 거부합니다. 그러면 표준 체인은 한 블록 앞서 나가고 BIP 110 쪽은 이전 지점에 머무르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체인 끝이 생깁니다. 17번째 화면입니다. 이번엔 BIP 110 채굴자가 맞불을 놓습니다. BIP 110 채굴자가 같은 분기 지점 위에 자기 규칙에 맞는 블록을 새로 만들면 이제 파란 체인과 주황 체인이 나란히 경쟁하게 됩니다. 둘은 같은 과거를 공유하지만 다음 블록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시뮬레이션에서 말하는 포크의 기본 모습입니다. 18번째 화면부터는 본격적인 채굴 경주입니다. BIP 110 채굴자는 자기 규칙에 맞는 체인만 연장하고 표준 채굴자는 자신에게 유효하면서 작업량이 더 많은 체인을 따라갑니다. 이 예시에서는 BIP 110 쪽이 먼저 블록을 하나 더 찾아 앞서 나갑니다. 포크 이후의 결과는 결국 어느 쪽 해시레이트가 더 빠르게 작업량을 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9번째 화면은 재조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BIP 110 체인이 작업량을 더 많이 쌓으면 표준 채굴자도 기존에 만들던 주황색 블록을 버리고 파란 체인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붉게 표시된 블록이 이렇게 버려진 낡은 블록입니다. 표준 노드 입장에서도 파란 체인이 유효하기 때문에 더 긴 작업량 체인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0번째 화면은 반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표준 채굴자가 BIP 110 규칙에 맞지 않는 새 블록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BIP 110 노드는 그 블록을 거부하고 표준 체인이 다시 한 블록 앞설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진영은 또다시 서로 다른 체인 끝을 바라봅니다. 21번째 화면은 이 앞서기와 따라잡기가 반복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BIP 110 쪽이 다시 블록을 찾으면 파란 체인이 따라붙고 표준 쪽이 또 찾으면 주황 체인이 앞섭니다. 시뮬레이션은 이 왕복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변수는 BIP 110을 따르는 해시레이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입니다. 22번째 화면은 BIP 110이 다수 해시레이트를 가진 경우입니다. BIP 110 쪽 해시레이트가 절반을 넘으면 파란 체인이 더 빠르게 작업량을 쌓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주황색 표준까지는 거듭 재조직되고 BIP 110 체인이 작업량이 가장 많은 체인으로 남습니다. 즉, 다수 해시레이트가 따라오면 분기 후에도 BIP 110 체인이 우세해질 수 있습니다. 23번째 화면은 반대로 BIP 110이 소수 해시레이트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BIP 110 쪽 해시레이트가 적다면 표준 채굴자가 보통 더 빠르게 블록을 찾습니다. BIP 110 체인이 잠깐 따라잡더라도 계속 뒤처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BIP 110 체인은 고립되거나 경제적으로 의미가 약한 소수 체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4번째 화면은 사용자가 직접 해시레이트를 바꿔서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BIP 110 쪽 해시레이트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골라서 같은 포크 흐름을 다시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큰 결론이 나옵니다. BIP 110이 실제로 주도권을 갖느냐는 규칙의 논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규칙을 실행하는 노드와 채굴 해시레이트, 그리고 어느 체인을 값어치 있게 볼지 정하는 시장 참여자가 함께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점입니다. BIP 110이 켜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비트코인이 곧바로 영원히 쪼개지는 건 아닙니다. 화면 왼쪽 카드처럼 활성화가 곧 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할 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카드처럼 규칙이 다르게 판단하는 블록이 나오고 양쪽에 채굴 힘이 남아있고 시장까지 두 체인을 모두 인정하는 세 가지가 겹치면 한번 갈라진 장부는 되돌리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이겁니다. 어느 쪽이 진짜 비트코인이 되느냐는 코드 한 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과 채굴 힘, 거래소와 시장, 그리고 우리 같은 사용자들의 선택이 함께 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